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474페이지에 원가 회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원가 회계는 우리 8문제가 출제가 되죠. 근데 이제 원가 회계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나 8문제를 버릴 거다라고 하는데 8문제를 버리면은 어떻게 합격을 하겠습니까? 40문제 중에서 32문제가 재무회계 파트고, 그 다음에 이제 8문제가 원가 회계 파트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원가 회계를 재무회계 공부하는 한 반 정도만 투자를 하게 되면 양도 적고, 적어도 8문제 중에서 5개에서 6개 정도는 그냥 주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원가 회계를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재미있게 공부하시게 되면 아주 어렵게 나올 때 한두 문제 놓치게 되고, 그냥 평범하게 나오면 8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파트가 원가 회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원가 회계를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친하게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는 거, 원가 회계 버리면 회계 원리를 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찬찬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이제 원가의 개념부터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설명을 잘 해놨는데 거기 보시면 교재 474페이지에 원가는 기업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소비된 재화나 용역,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제품을 판매합니다. 제품을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자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따라서 만들기 위해서 구입한 이 재료라든지 또는 서비스죠. 용역. 자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재화나 서비스를 우리는 원가라고 한다. 그 정도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업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거나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 소비된 경제적 가치, 요거를 우리는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가의 개념은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서 소비된 경제적 가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밑에 박스에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원가는 기업의 경영활동의 진행에 따라서 소멸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소멸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소멸이 됐다. 그럴 때는 원가가 되는 거죠. 우리 수익과 비용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떠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 이걸 우리가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원가 회계에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원가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수익의 창출에 기여하고 소멸이 됐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되고, 그 다음에 수익 창출을 못하고 소멸이 됐다. 그럴 때는 그걸 손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용되지 않았다, 미소멸됐다면 걔는 자산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거다 이 소리죠. 자,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사용했어요. 그럼 제품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제품이라는 판매의 목적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걔는 팔릴 거란 말이죠. 팔리면 걔는 수익을 창출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 자, 요걸 비용이라고 보는 거고, 재료비.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다. 남아있을 때는 뭐가 돼요? 재료라는 자산으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천천히 정리하면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1,000원어치 사왔는데 그 중에서 800원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했으면 비용이 되겠죠? 근데 수익 창출을 못하고 자, 예를 들어서 팔지 못하고 버렸다. 그러면 손실이 되겠죠. 그리고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자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라.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시면 원가는 소멸 과정과 미소멸 과정을 거친다. 자, 밑에 거부터 미소멸된 것은 자산. 그 다음에 소멸이 됐으면 자, 두 개로 나눴죠. 수익의 창출했느냐, 수익 창출에 기여를 했느냐, 못했느냐. 그래서 기여를 하고 없어졌다. 그러면 비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익 창출을 못하고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때는 손실, 이렇게 박스로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원가와 비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거, 뭐, 솔직히, 절에 다니시는 분은 좀 기분이 나쁠지 몰라요. 왜? 우리 스님을 갖다가 옛날에 그 비속어로 중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교육 목적상 저도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저 조계사에 가서 이 불공을 드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부처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하루만 좀 용서하시라. 스님을 제가 중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그랬더니 부처님이 교육 목적상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써라. 이렇게 허락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씁니다. 그 중이.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책을 갖고 다니죠. 근데 우리 스님은 뭐를 갖고 다녀요? 목탁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 중이 목탁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은 어때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헌금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님은 어때요? 이 목탁을 두들기면서, 기부해라 이러잖아요. 기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이 목탁을 가지고 한 칸 밑에 기부 받으러 다니신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위에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중성비용, 목적비용,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밑에는 한 칸 밀려서 밑에는 원가입니다. 기초 원가와 부가 원가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가 이제 겹치는 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중성 비용은 얘는 비용은 되지만 원가는 될 수 없는 거. 비용은 되는데 원가는 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얘는 비용이면서 원가가 되는 거죠. 얘는 원가면서 비용이 되는 것이고 중복의 개념이고 부가 원가는 비용은 안 돼요. 비용은 안 되고 얘는 원가로만 살아남는 거 요거를 우리가 부가 원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비용하고 원가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가 이제 공장이잖아요. 공장이면 제품을 이제 만드는데 어떠한 지출이 생겼습니다. 그 지출이 결국은 제품을 만드는데 관여가 돼 있다. 관여가 돼 있으면 제품의 제조 원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제품의 제조 원가와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비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공장에 집세를 냅니다. 그럼 집세를 내게 되면 집세는 제품의 제조 원가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광고 선전을 했어요. 그럼 광고 선전할 때 광고비도 원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 당연히 들어가죠. 아이들 교복 생각해 보세요. 쓸데없이 굉장히 비싸. 근데 왜 그래요? 거기는 이제 요즘 잘 나가는 걔들 그 광고료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원가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잠시 투자를 했어요.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벌어보려고 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금융 자산의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금융 자산의 처분 손실을 원가에 집어넣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A라는 기업에서는 100원에 판매하는데 B라는 기업에서는 걔를 150원에 판매해. 그럼 사람들이 아니 이 제품이 겉보기엔 똑같은데 뭐가 품질이 틀리냐? 그럴 때 B기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품질은 똑같은데요. 근데 왜 비싸요? 그랬더니 A라는 애는 주식 투자를 안 했는데 우리 회사는 주식을 투자해서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비자한테 부과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가를 비싸게 받아요. 그러면 대번 미친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려서 요 중성비용이라는 것은 비용은 되지만 원가는 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중성비용에 예를 든다면 지금 얘기한 금융자산의 처분 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해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쪽을 보면 비용은 아닌데 원가에는 집어넣어야 되는 거. 즉 지출은 없어요. 지출은 없는데 원가에는 집어넣어야 되는 거. 그럼 예를 든다면 자 부가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본주의 노동력. 자, 이거 당연히 원가에는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나 비용의 지출은 없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의 무상 사용. 재료를 무상으로
얻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럼 원가에는 집어넣어야 되겠죠? 원가에는 집어넣어야 되지만 돈의 지출은 없었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완료된 기계나 또는 건물을 이용해서 자, 제품을 생산을 한다면 원가에는 집어넣어야 되죠. 원가에는 집어넣어야 되지만 그에 따르는 지출은 없었죠. 따라서 비용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원가는 되지만 비용이 안 되는 거, 요거를 부가원가라고 하고, 그 다음 비용이지만 원가에는 집어넣지 못하는 것들, 요거를 우리가 중성비용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대신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비용이면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세. 그러면 집세는 잘 보세요. 우리 요런 건물을 하나 얻었어요. 이렇게 얻어서 요만큼은 공장에서 쓰고 있고 요만큼은 사무실에서 쓰고 있다. 그럼 집세가 100만 원이 나갔다면 요 건물의 면적에 비례해서 70만 원을 공장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70만 원은 원가에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나 사무실의 집세는 원가에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면서 원가로 나눌 수 있는 것, 대부분의 것들이 다 목적 비용이거나 기초 원가가 되고 중성 비용이나 부가 원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요 중성 비용이 뭔지 부가 원가가 뭔지만 기억을 하면은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문제가 나와도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474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성 비용은 비용이지만 원가가 아닌 거,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의 처분 손실이나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 또 조금 아까 소개해드린 재해 손실, 이런 것들이 중성 비용이고, 목적 비용은 비용이면서 원가인 거, 그래서 감가상각비나 임차료나 보험료 같은 거. 자, 우리 감가상각도 본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했다. 그러면 비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다. 그렇게 되면은 원가가 되겠죠. 그 다음 기초원가, 원가라고 그랬습니다. 기초원가. 자, 기초원가는 원가면서 동시에 비용으로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 재료비나 노무비나 경비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된다. 그 다음 부가원가는 제조를 위하여 희생된 자원이나 현금의 지출이 없어요.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원가로서 무상으로 취득한 재료의 사용이나 장부상, 감가상각이 끝난 유형자산의 사용이나 자기 자본의 이자라든지 또는 자본주의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에서 부가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부가원가는 요거죠. 자, 그러면 바로 자기 자본 이자의 부가원가입니다. 그 다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사용, 당연히 부가원가고,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을 이용했다, 부가원가. 개인 기업가의 보수, 이것도 부가원가. 재료원가는 아니죠. 자, 재료원가는 기초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원리만 이해하면 이건 뭐 암기할 게 없잖아요. 그냥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파트다. 자, 그 밑에 이제 제조기업과 원가계산. 자, 제조기업과 원가계산.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상기업, 기업을 크게 나누면 상기업과 공기업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상기업은 자, 자금을 가지고 재화를 구입하죠. 자, 그걸 우리는 상품이라고 그래요. 상품을 구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매한 상품을 다시 판매해서 판매를 하여 자금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건을 이 거래 판례서에 따라서 기록하고 정리하는 게 바로 상기업의 회계죠. 그에 비해서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제조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제조기업에서는 먼저 자금을 가지고 바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제반 설비를 갖춰야죠. 제반 설비를 갖추고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노무비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제조 경비를 지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용어들을요, 과거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용어를 재료 원가, 노무 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항상 빗자 대신에 원가를 붙여준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조간접비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우리는 제조간접 원가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데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공부했다가 글자만 바꿔주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돈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자, 여기에서 물건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라고 하느냐? 제조 과정에서 얻어진 물건, 제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제품이라고 얘기하고 자, 요 제품을 다시 판매를 해서 돈으로 환원을 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구매 활동이고 요게 이제 제조 활동이 되겠죠. 제조 활동이고 요게 이제 판매 활동이죠. 그러면 상기업보다 공기업은 한 단계가 더 있네. 제조 활동이라는 하나의 활동이 더 생겨서 이 상기업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재무회계에서 일반적인 건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할 것은 요 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현상을 어떻게 거래의 8요소로 나눌 것이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해하시면 된다. 이런 차원으로 천천히 그냥 편하게 공부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상기업과 공기업의 구분. 그러면 공기업은 상기업에 비해서 자, 우리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이 상기업에서 돈을 가지고 상품은 외부에서 구입을 해요. 외부 거래. 그 다음 판매 역시 외부 거래죠. 그래서 주로 상기업에서는 외부 거래에 대한 기록만을 하게 되는데 비해서 우리 제조기업에서는 구매는 외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판매는 외부에서 하지만 제조는 내부에서 하죠. 내부에서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제조기업의 특성 그러면은 외부 거래만이 아니라 내부 거래도 기록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자연히 외부 거래만이 아니라 내부 거래도 기록하니까 당연히 뭐가 많을까요? 계정수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공품이라는 계정이 설정이 돼요. 제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만들고 있는 물건이다. 그럼 현재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얼마 들어갔냐, 노무비가 얼마 들어갔냐, 경비가 얼마 들어갔냐 이렇게 집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공품이라는 계정으로 집합을 시켜버리는 거죠. 모두 모여. 내가 이 물건 만드는데 얼마 들었는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어. 집합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제공품 계정이 설정됨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간의 대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져요. 계정 간의 대체가 빈번하다라는 것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는 제공품으로, 노무비도 제공품으로, 제조경비도 제공품으로, 그 다음 제공품은 제품으로, 제품은 매출원가로 이런 식으로 좀 이따 배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계정끼리의 대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비용이 원가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비용이 원가가 된다. 그래야 우리가 만든 제품이 얼마짜리인지를 집계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비용이 원가가 된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제조기업의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원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원가 계산을 하는데 이 원가 계산 기간은 짧아야 좋을까요? 길어야 좋을까요? 우리가 만든 놈이 얼마짜리냐. 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제품을 만들었는데 제품의 원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00원짜리예요. 그러면 그거를 1년 내내 우리가 만든 제품은 10,000원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중간에 노동력, 우리 노무비도 올라가게 되고 재료값도 올라가게 되고 뭐 집세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가가 틀려지겠지. 그래서 반드시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원가 계산 기간은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짧을수록 좋다. 따라서 우리 일반적인 재무회계에서는 우리가 그 기간 개념을 1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하나의 회계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제조기업에서는 1년 넘으면 먼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맨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 원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장부에 보면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전기 2월 뭐 이렇게 하고 차기 2월 이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가회계에서는 원가의 계산을 위해서 전월 2월 그 다음에 차월 2월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 요거
이 뭡니까 전월 2월 차월 2월 이렇게 나오면 와 이거는 원가 계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도 뭐 특별히 공부할 거 없습니다. 그냥 듣고 이해했으면 그대로 통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외워야 된다 이런 거는 제가 수시로 알려드릴 테니까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는 듣고 이해했으면 넘어가시고 이해가 안 되면 한 번만 더 들으시고 그래서 개념만 알고 문제를 풀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필요 없는 것까지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 자, 그래서 475페이지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 그래서 구매 과정, 원재료, 노동력, 생산 설비를 가지고 제조 과정을 거친다. 그 제조 과정에서 제공품하고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판매를 해서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 정도 가볍게 눈여겨보시고 그 밑에 그럼 원가 계산은 왜 필요하냐? 원가 계산이 필요한 이유. 자,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해서 원가 계산을 한다. 아니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왜 원가 계산을 해야 됩니까? 그 얘기는 우리 재무회계에서 상기업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그려보면 자 우선 이제 매출액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반대편에는 뭐가 들어가요? 매출원가가 들어가야죠. 그럼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에다가 당기의 매입액을 더합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상품을 차감하게 되면 얘가 뭐가 돼요? 매출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얼마에 팔았느냐 이래서 매출이익이 이렇게 산출이 되는 거죠. 근데 제조기업은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조기업에서는 어떻게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느냐 그러면은 매출액이 기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기초의 제품이 얼마 있었냐 이게 들어가요. 기초의 제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기업에서는 얘를 사오는 거지만 제조기업에서는 만들어요. 만드니까 여기에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가 얼마냐 요걸 집어넣는 거죠. 그럼 기초의 제품이 10원이 있었는데 단기에 90원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게 100원. 거기에서 팔고 남아있는 기말의 제품이 20원. 그러면 요게 매출원가 이렇게 되겠죠? 매출원가 8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8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느냐 하여 매출이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상기업하고 똑같은데 상기업에서는 외부에서 매입한 금액 그거를 기록하면 되니까 복잡한 게 없지만 제조기업에서는 내가 만든 물건이 얼마인지 원가 계산을 해야만 요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가를 알아야 얘를 제품을 얼마에 판매할지 얼마의 이익을 붙일지를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판매 가격이나 이익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원가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대요. 원가 관리라는 건 뭐냐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경쟁력이잖아요.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 자, 품질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물건인데도 A라는 기업은 100원에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80원에 만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걔는 100원에 기를 쓰고 만들어서 100원에 팔어. 100원에 만들었어. 근데 우린 80원에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얼마에 팔면 돼요? 95원에 팔면 되잖아. 그럼 걔는 죽어도 손해보고는 못 팔겠죠. 그럼 우리는 15원씩 박리담회를 해서라도 이길 수가 있다. 그러면 원가를 절감을 하려면 이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 계산을 해야만 원가를 절감하고 더 느리든 줄이든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가 관리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원가 절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항상 원가의 관리 그러면 원가의 절감 이렇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통제하는 데 필요하고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을 한다. 이 정도만 원가 계산의 목적. 이것도 역시 암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듣고 가볍게 통과. 넘어갑니다.
476페이지에 보면 자, 여러 가지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자, 우선 제품의 제조 원가를 발생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겠대요. 그러면 제품을 만드는 원가를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발생 형태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자, 먼저 재료 원가하고 재료 원가, 노무 원가, 그 다음에 경비 원가.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이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비를 요즘에는 원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재료 원가, 노무 원가, 경비 원가. 자, 요 세 가지가 발생 형태에 따르는 구분. 뭐 아시겠죠? 재료가 뭔지, 노동력이 뭔지, 그 밖에 비용이 뭔지 그거는 충분하게 이해하시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자, 요거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원가하고 간접 원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추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한 가지 제품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추적이 가능하면 그걸 이제 추적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자, 어떤 그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갔느냐 추적이 가능하면 그러면 요거는 직접 원가고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간접 원가다. 아주 그 쉽게 우리가 찌개 만들어 봐요. 김치찌개, 오징어찌개. 자, 두 가지만 만들어 바쁘니까. 그러면 재료를 사옵니다. 그러면 재료를 얼마 사왔느냐? 김치도 사오고 오징어도 사왔어요. 김치도 사오고 오징어도 사왔는데 재료에는 김치, 오징어만 있는 게 아니야. 양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념은 자, 김치는 김치찌개 만드는 데만 들어갑니다. 김치라는 재료는 김치찌개 만드는 데만 들어가니까 그건 직접 재료고 오징어는 오징어찌개 만드는 데만 들어가니까 직접 재료고 근데 양념이라는 재료는 김치찌개에도 가고 오징어찌개에도 가지 않느냐. 그러면 이 양념이 어디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추적 가능해요? 못하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양쪽으로 동시에 소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간접 원가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노무비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공장에서 김치찌개만 전문으로 만드는 아줌마가 있어요. 그 아줌마에게 주는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 오징어찌개만 만드는 아저씨한테 주는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죠. 근데 공장장이나 밑에서 일하는 심부름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노무비는 요 둘 다 공통으로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간접 노무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비도 김치찌개만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경비, 오징어찌개에만 들어가는 경비라면 직접 경비가 되지만 둘 다 동시에 들어간다. 그러면 간접 경비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속상한 게 있어요. 대부분의 경비는 다 간접 경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데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 집세 누가 부담해요? 같이 부담해야죠. 전기료 같이, 수도료 같이, 다 같이 부담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비는 다 간접 경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접 경비는 거의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이 그지 같은 게 몇 가지가 딱 껴있는 거라. 그래서 이 직접 경비는 지금 기억을 하시면 외주 가공비나 특허권 사용료나 설계비. 자, 요거 세 개는 직접 경비예요. 요거 세 개는. 한번 보십시오. 외주 가공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가공해 오는 비용. 그럼 우리가 김치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자, 우리가 김치를 담궜잖아요. 김치를 담궈 가지고 그거를 어딥니까? 강화도의 토굴에다가 가서 1년간 숙성을 시켜가지고 갖고 와서 찌개를 만든다. 그러면, 자, 강화도에 그 토굴 사용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토굴 사용료는 김치찌개만 물어야지 오징어찌개는 물지 않죠. 그런 게 바로 외주 가공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신다면 내가 어떤 특정한 제품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서 가공해 온다라고 한다면 그 비용은 그 제품만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집세는 어때요? 같이 물어야 되죠. 그 다음 특허권 사용료. 우리가 오징어찌개를 좀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허를 남이 만든 거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오징어찌개를 만든다. 그러면 그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서는 김치찌개가 부담하면 안 되죠. 오징어찌개만 부담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설계비. 얘를 만드는 설계비는 얘가 부담하고 얘를 만드는 설계비는 얘가 부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개만 직접 경비라고 하고 그 나머지의 경비는 모두 간접 경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를 말하고, 자, 그러면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나 직접 경비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에 비해서 간접 원가는 제품을 제조하는데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추적 불가능한 원가로서 간접 재료비에 간접 노무 원가, 간접 경비 원가, 그거를 모두 합쳐서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다가 왕별해 주시고, 원가 행태에 따르는 분류다. 자, 원가는 우선 크게,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원가의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하고 변동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고정원가. 고정비를 우리 고정원가라고 그랬죠? 이 고정원가는 이 그래프로 이용을 하시면, 자, 제품을 예를 들어서 한 개를 만들든지 두 개를 만들든지 동일한 비용이 나가는 게 고정비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집세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많이 만들든 조금 만들든 아무 상관이 없죠. 많이 만들어 100개 만들어도 100만 원이다. 1000개 만들어도 100만 원이다. 그러면 언제나 원가는 똑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정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는 변동원가라고 하고, 변동원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요렇게 달라지겠죠. 제품을 하나 만들 때 100원, 두 개 만들면 200원, 세 개 만들면 3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자, 요런 게 이제 바로 변동원가. 항상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원가, 변동될 때 변동원가.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준고정비, 준고정원가라고 하죠. 준고정원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 준고정원가는 이제 계단식이다. 이렇게 됩니다. 계단식으로 해서 일정 조업도까지는 똑같아요. 그 조업도를 초과하면 한 단계 뛰고 그 조업도를 초과하면 또 한 단계 뛰는 이런 원가의 형태를 보이는 게 준고정원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 예를 든다면 공장 감독자의 급여 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50명까지는 100만 원, 한 명. 근데 100명까지는 2명이 필요하죠. 200만 원. 그 다음에 3명까지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올라가면 요게 준고정원가. 이렇게 얘기되고, 그 다음에 준변동원가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 이제 이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일정 조업도까지는 똑같고 여기를 초과하게 되면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본요금 같은 거죠. 전기요금, 수도요금, 핸드폰 요금에 기본 요금은 쓰든 안 쓰든 똑같은 것이고, 그 사용 일정 금액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요 변동비의 역할을 그대로 그려주게 되죠. 자, 요런 그림이 준변동원가다. 이렇게 해서 거기 오른쪽 477페이지에 보면 고정비, 고정원가에 대한 요 그래프 이해하시고, 그 다음 변동원가에 대한 그래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준고정원가, 준변동원가에 대한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딱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총액으로 볼 때는 이렇게 되는데 단위 원가는 좀 틀려진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을 한 달에 집세를 100만 원을 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집세가 100만 원이면 자, 총 들어가는 원가는 1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죠. 그런데 단위당 고정비는 어떻게 되느냐 틀려지겠죠. 우리가 제품을 100개 만들 때와 1000개 만들 때 단위 원가는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너무 1000개 그러니까 복잡하죠. 우리가 100만 원을 들여서 제품을 하나 생산하면 제품 한 개에 들어가는 고정비는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10개를 만들어 봐. 그러면 그때는 비용이 한 개당 원가는 10만 원이 되겠지. 100개를 만든다면 하나에 10,000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총 고정비는 일정하지만
단위당 고정비는 제품의 증감에 따라서 반대로 나타나겠죠. 많이 만들어지면 고정비는 적어지고 조금 만들면 고정비는 올라가게 된다. 그거를 여기 어떻게 표시하고 있나 보세요. 고정원가란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총액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요소다. 따라서 고정원가는 조업도와의 증감에도 불구하고 총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제품의 단위당 고정원가의 부담액은 조업도의 증감에 반비례 한다. 그래서 많이 만들면 싸진다. 적게 만들면 비싸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대신에 변동원가는 어때요? 변동원가는 많이 만들수록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만들면 적게 들어가지만 단위당 변동비는 똑같다는 거죠. 자, 전체 변동비는 증감이 되겠죠. 만드는 정도에 따라서. 근데 예를 들어서 옷이에요. 옷을 만들 때 요 천 값이 1,000원이야. 그러면 하나 만들 때는 1,000원, 10개 만들면 10,000원 이렇게 들어가지만 제품 하나 만들 때는 1,000원 동일하다. 이 소리에. 그걸 어떻게 표현하나 볼까요? 변동비는 조업도의 증가나 감소에 따라 총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요소, 원가 요소다. 따라서 변동원가는 제품의 단위당 원가가 항상 일정하다. 일정한 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서 또 체감비나 체증비로 구분하는데 거기까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만들면 좀 더 적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체감비라고 하고 많이 만들수록 더 들어가는 것을 체증비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같은 걸로 갈 때 비례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례비, 체감비, 체증비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00원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1시간에 1,000원. 그러면 비례비는 2시간이면 2,000원, 10시간이면은 자 이렇게 그래봐요. 하나에 1,000원. 그러면 5개는 5,000원, 10개면 10,000원 이렇게 되죠. 근데 체감비는 하나는 1,000원인데요. 하나는 1,000원인데 5개 만들면 좀 싸진다는 거죠. 5,000원까지 안 가고 뭐 4,000원 이렇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10개를 만들면 원래는 10,000원이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서는 7,000원 이렇게 들어간다. 많이 할수록 우리 많이 사면 제품 싸게 해주잖아.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런 게 체감비고 체증비는 하나는 1,000원이에요. 근데 5개는 5,000원이 돼야 되는데 더 들어가는 거예요. 6,000원. 그 다음 10개면은 10,000원이 들어갈 것 같지만 13,0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하러 이 짓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납기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야간에 작업을 합니다. 그럼 야간 작업하면 노무비 따블이죠. 그 다음 기계 무리하게 움직입니다. 자, 감가상각 특별하게 해줘야 되겠지. 그런 것들이 체증비에 해당이 된다. 그런 원리만 다시 한번 천천히 이해를 해주시면 자 간단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그림으로 보시면 준고정비하고 준변동비의 개념 요거 충분하게 원리 이해하셨죠? 자, 그 정도만 꼭 그림으로 그 네 가지 그림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우리 아까 총 고정비는 일정하지만 단위당 고정비는 생산량에 반비례한다. 많이 만들면 적어지고 적게 만들면 커진다. 그 다음 변동비는 총 변동비는 증가되겠지만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그 대신에 일정하지만 그 변동 정도에 따라서 비례비와 체증비와 체감비로도 구분할 수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림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에 따르는 분류 그랬습니다. 그거는 좀 왕별 5개 치시고 시험에 꼭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1번 관련원가. 관련원가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할 때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원가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제품을 샀어요. 이걸 앞으로 수리를 해서 쓸까? 그냥 새로 그냥 팽개쳐버리고 새로 살까? 그럴 때 과거에 산 100만 원 이거는 의사결정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런 것들이 비관련 원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를 내다볼 수 있는 원가. 자, 이거를 새로 사면 얼마지? 이거 수리하면 얼마인지 이렇게 따지게 될 때 요 따지는 것들은 관련이 있는 원가다. 그래서 관련 원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비관련 원가는 조금 아까 얘기했죠. 의사결정을 할 때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 그 다음 회피 가능 원가는 의사결정할 때 회피하려면 회피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세차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회피할 수 있죠. 지저분해 그냥 타면 어때요. 그런데 회피 불능 원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파손됐어요. 그거는 회피하면 안 되지. 그래서 회피할 수 있을 때 회피 가능, 회피할 수 없으면 회피 불능 원가 기억하시고, 기회 원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기회 원가라는 것은 2개 이상의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어느 하나를 선택했을 때 포기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요거를 기회 원가다. 포기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라는 거, 그거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사냥을 갑니다. 사냥을 갈 때 멧돼지를 잡으면 100만 원 준대요. 토끼를 잡으면 2만 원 준대요. 근데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돼지가 안 나타나가지고 자, 뭘 쐈어요. 토끼를 쐈어요. 그러면 2만 원짜리 잡았지. 그때 멧돼지가 싹 지나갑니다. 그럼 뭘 놓쳤어요? 멧돼지 100만 원짜리 놓쳤죠? 이때의 기회원가는 멧돼지 값, 포기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경제가치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액 원가는 두 원가 계산 간의 차이죠. 멧돼지 100만 원, 토끼 2만 원, 그럼 98만 원이 차액 원가. 그 다음 대체 원가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새로 구입할 때 들어가는 원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구형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새로 산다면, 대체한다면 들어가는 원가는 얼마냐. 이게 바로 대체 원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구형 에어컨 정도의 에어컨을 사는 거지 새 거를 사는 게 아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매물 원가라는 것은 의사결정에 전혀 관련이 없는 묻혀진 원가, 역사 원가죠. 그래서 이미 의사결정에 관련이 없는 원가를 매물 원가라고 한다. 그래서 용어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뒤에 길잡이 문제. 주식회사 한영은 구형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 배터리의 구입 원가는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은 매물 원가죠. 주식회사 한영의 경영진은 이 배터리를 15만 원에 판매할까? 아니면 30만 원을 투입하여 수리하여 50만 원에 팔까?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에 매물 원가는 얼마냐? 매물 원가를 물어봤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기회 원가를 물어볼 때는 그 중에 뭐를 선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수리하지 않고 그냥 판매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의 매물 원가는 그럴 때의 기회 원가는 그냥 판매하는 거니까 수리한 쪽을 포기했죠. 수리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 효과는 30만 원을 투입해서 50만 원에 판매하니까 20만 원이 기회 원가가 되는 거죠. 반대로 수리해서 판매하는 쪽을 선택을 했다. 수리해서 판매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그냥 파는 쪽을 포기했으니까 15만 원이 기회 원가가 되는 거죠. 자, 그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 2번.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이다. 1번. 기회 원가란 선택 가능한 2개 이상의 대안 중에서 특정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되는 다른 대안으로부터 발생되는 최대의 이익이다. 당연하죠. 포기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경제가치를 기회원가. 2번 변동원가란 조업도 수준에 따라 제품의 단위당 원가가 변동되는 원가를 말합니다. 틀렸잖아요. 단위당 원가는 변동원가는 늘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이 X. 직접 원가란 특정 원가 대상에 추적 가능하거나 식별 가능한 원가. 비관련 원가란 의사결정 대안의 차이가 없는 원가죠. 고정 원가는 제품의 단위당 원가가 조업도의 증감과 반대로 간다. 많이 만들면 단위 원가는 싸지고 적게 만들면 단위 원가는 올라간다. 그 개념만 이해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